처음에 도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 안에서요. 김치통 안에 김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장조림이 어느새 반쯤 비어있고 국 끓여두면 다음날 국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내가 많이 먹었나 싶었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도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어제 가득 담아뒀던 반찬들이 오늘 보면 절반밖에 안 남아있을 때 이건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식당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악착같이 버텨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새벽부터 불 앞에 서 있었고 손에 화상 자국이 남아도 쉬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설거지를 했고 여름에는 뜨거운 김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만큼은 돈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줬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쥐어줬습니다. 내가 고생한 만큼 이 아이들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생활비 더 필요하면 말해. 어머니, 충분해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수 적고 눈치 빠르고 집안일도 묵묵히하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착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생활비에 비해 집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냉장고 반찬들이 조금씩 빠르게 줄어갔고 어제 본 것보다 오늘 보면 확연히 적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려니 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못해서 음식을 태워서 버렸거나 아니면 상해서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내가 정성껏 담근 깍두기가 빠르게 줄어들고 갈비찜을 해놓으면 하룻밤 새 반이 사라지고 심지어 계란찜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 날 용기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 장 보는데 돈 많이 들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부족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부족하면 더 주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늘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고 손가락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리는 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 요새 자주 큰 가방 들고 다니던데요? 그래요? 부심코 대답했지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며칠 전에도 버스 정류장에서 봤는데 버닝백에 뭔가 잔뜩 담아서 들고 가더라고요. 어디 가시나 봐요? 그날 저녁 옆집 아주머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 자주 외출하더라. 화요일, 목요일마다 꼬박꼬박 나가던데. 뭐 하러 가는 거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두 집 살림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야 맨날 뭘 저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해? 요새 젊은 애들 친정 엄청 챙긴다며? 설마요. 야, 며느리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확인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 생활비 주는 건 사장님인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며느리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냉장고가 비는 것도 사실이고 외출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며칠 고민하다 참다 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말하기 전까지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 며느리 기분 상하면 어쩌나, 괜한 오해였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두기엔 답답함이 너무 컸습니다. 혹시 친정에 반찬 가져다 주는 거니? 그럴 거면 말해라. 어머니가 반찬 조금 더 만들마? 숨길 거 없잖아.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적 없어요.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다 어디로 간 거니? 냉장고 음식들은 왜 자꾸 없어지는 거고? 그 질문 앞에서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데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 건지, 왜 우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 다그쳐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는 며느리를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불안이 가슴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친정에 반찬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 당당하게 말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숨기려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울었을까요?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의심한다기보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빚이 있는 건 아닌지, 누가 협박하는 건 아닌지,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아들 출근 챙기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꼭 외출을 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저녁 때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만 되면 냉장고 안이 유독 더 비어 보였습니다. 반찬통들이 눈에 띄게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반찬 가방을 들고 나서는 걸 보았습니다. 커다란 보냉 가방에 뭔가 잔뜩 감아서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도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도 단단히 착용했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첫 번째 버스에서는 끝까지 갔고 2번째 버스로 갈아타서 또 한참을 갔습니다. 점점 낯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건물들도 낡아 보였고 골목도 좁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낯선 동네의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금이 간 유리창. 이런 곳에 며느리가 왜 오는 걸까요? 친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익숙하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가더니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리고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급히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비치만 기억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저기가 어디일까요? 누가 살고 있는 걸까요? 왜 며느리는 그렇게까지 숨기면서 그곳에 반찬을 가져다 준 걸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계속 그 빌라가 생각났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직접 가봐야 할까? 아니면 며느리를 다시 불러서 물어봐야 할까?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중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기로요. 이대로 답답하게 있느니 차라리 직접 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 일부러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게 좀 봐라.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몰래 확인하는 게 맞는 건지 며느리를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빌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며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 낯선 동네로 갔습니다. 다행히 길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빌라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3층, 4층. 숨이 찼습니다. 나이 탓인지 계단을 오르는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문 안에 뭐가 있을지, 누가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느린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내 남편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계 꿈인가 싶었습니다. 살아있을 줄 몰랐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체념했습니다. 수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 모든 책임을 혼자 지겠다며 나와 아들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스스로 집을 떠났던 사람. 보증을 잘못 서서 빚더미에 앉았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었습니다.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너희 인생까지 망가진다. 그 말을 남기고 떠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연락도 끊었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산 빠지고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늘 미안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다는 듯이 계속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가구 몇 개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은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했던 사람, 늘 정장을 빼입고 출근하던 사람이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살고 있다니. 잘 살 자격이 없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내가 얼마나 발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알려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니? 한참을 침묵하던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집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계속 서성이고 계셨어요. 며느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여서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한겨울인데 얇은 옷만 입고 서 있었고 얼굴이 창백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고요. 괜찮으세요? 가족분들에게 연락해 드릴까요? 그때 남편이 말했답니다. 나 내 시아버지다. 처음엔 믿지 못했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시아버지였고 그것도 너무 오래전 사진이라 확인할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들어갈 자격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려보내는데 며칠 뒤 같은 곳에서 또 쓰러져 계셔서 결국 병원에 모셨다고요.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고 주민등록이 말소돼 병원도 못 다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몸이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대요. 며느리는 자기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 월세를 얻어줬습니다. 보증금도 내고 몇 달치 월세도 미리 냈답니다. 어머니께 말하면 다시 침이 된다고 하실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네, 죄송해요, 어머니. 거짓말한 것도 숨긴 것도 다 죄송해요. 며느리는 매주 반찬을 챙겼습니다. 병원을 데리고 다녔고 서류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해왔습니다. 주민등록 재등록도 도와주고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대신 해줬답니다. 그 모든 걸 혼자서 해왔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렇게 했어? 아들이 며느리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얼굴 보일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알면 괴로워할 거라고. 그날 밤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혼자 울었고 나는 거실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계속 끓여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오겠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말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나는 그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가자, 아버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갈 수 없어. 왜요?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했잖아. 나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시달렸잖아. 내가 무슨 얼굴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운이 나빴던 거고 사업이 안 된 거잖아요. 하지만 전 아버지가 필요해요. 엄마도 필요하시고요. 아들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그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일 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집 안에서도 조심조심 움직였고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봤습니다. 나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 넘게 떨어져 살았는데 갑자기 같은 집에 산다는 게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줬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들도 노력했습니다. 퇴근하면 아버지와 산책을 나갔고 주말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녁에는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준 덕분에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조금씩 펴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요? 다 미안하고 고마워. 특히 며느리한테.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아버지 만나서 좋았어요. 우리 남편이 누구 아들인지 알게 돼서요. 그 말에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떠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지키겠다고 혼자 무너지는 길을 택했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 무게를 혼자만 지게 둘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닙니다. 남편은 가끔 가게 일을 도와줍니다.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전보다 자주 웃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며느리도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 편해 보입니다. 며느리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도 압니다. 어제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요. 발은 별로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라져서 고마워.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생선 굽는 냄새, 평범한 저녁 식사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함께 있으면 가족이구나. 냉장고는 여전히 빠르게 비워집니다. 이젠 내 식구가 먹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나눠 먹은 거니까요. 오늘도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떨어졌어요. 그래? 내일 담가야겠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김치통이 비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냉장고 도둑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둑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덕분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와잼썰을 응원해주세요.